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책을 읽어주는 남자, 강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책을 읽어주는 남자는 이제 그 공지에서 밝혔듯이 이번 연도는 역교를 하고요. 내년에는 한국사, 그 다음에 다음에는 세계사, 이렇게 3년을 묶어서 같이 이제 시즌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또 3년이 지나면 또 그때 하죠. 역교를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하는데, 이걸 왜, 구상을 했냐면, 명칭 자체를 이제 어디에서 따왔냐면, 제가 역사전을 좀 보거든요? 역사전을 보면, 목소리가 좋은 남자가 사료를 읽어줘. 그래서 사료를 읽는 남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주는 남자였는데, 차이점이 그분은 아나운서기 때문에 목소리가 정확한데, 저는 이제 아나운서도 아니고 발음이 별로 명확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좀 차이점이 있긴 있는데, 자, 발음이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그 역교를 강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예전에 이제 강독할 때는 주로 이제 그 쭉 읽어가면서 관련된 내용을 살펴서 찾아가지고, 강독을 하거나, 아니, 기본서 가지고 내용하면서 하는데, 이게 좀 약간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기본서만 강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역교론, 한국사, 세계사를 다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게 진짜 빨리빨리 그냥 후딱후딱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그냥 아예 그냥 역교론만 집중을 한번 파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3월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2월달이죠? 2월달부터 해가지고 한 8월달, 7, 8월달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자르면 뭐 하루 이틀 날 잡아가지고 요것만 하고 그래서 어떡하든 이제 할 건데 그러면 뭘 보냐? 다 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봐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 우리가 남색책이라는 걸 보고요. 일단 그 다음에 녹색책이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파란책이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몇 문제 나왔죠? 갈색책 갈색책인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요. 발췌독 같은 것 좀 해가지고 기초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볼게요. 그래서 총 한 4권 정도 이렇게 뭐냐면 다루기도 해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는 강독을 이렇게 시켰는데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 강독 내용들 보면 지금 기본 강의 지금 그 기본 심화 강의 진행하는 것보다도 좀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저격수 같은 역할을 해요. 일종의 딱 집어가지고 한 명만 딱 죽이는 거 있죠. 한 명만 패는 거. 예. 근데 여기는 기관총을 날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하망에 들어가면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꼼꼼한 걸 또 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어떻게 하면 다 보는. 근데 이제 다 본다고 해서 꼼꼼하게 본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까지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읽다가 진짜 필요 없는 것들은 넘길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넘길 테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본 강의에서 큰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없는 부분들 있죠. 다루지 못한 부분들 좀 메꾸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남색책을 피죠. 예, 남색책. 자, 거기에 남색책은 이제 그 차례를 먼저 볼게요. 예,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항해를 하려면 길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보면 되는 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거기에 이제 일장 같은 게 좀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역사교의 개념과 연구 영역.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이 떨어지긴 해요. 요 부분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여기 보면 그 교육의 의미와 역사교의 특성 있는데 그냥 한 번 넘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역사교육의 이제 그 개념하고 연구 영역 목적론 같은 게 있는데 목적론에서 요번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닐과 하이트 논쟁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교수학습론에서 이제 교수학습 인식론 뭐 교육과 외적 역사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 속 사고 역사 인식에서 좀 예전에 나왔죠. 7가지 논쟁 중에 그 뒷장에 넘어가 보시면 아이고 이 뒷장에 어디가 뒷장이 없네. 아 잠깐만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여기 복사가 안 된 건지 거기 이제 그 쭉 있으면 잠깐만요. 혹시 녹색 그 남색책 가지고 보여줄래요? 초반부터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시. 여기가 없고
아, 제가 말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 설명. 제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려다가 깜빡한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역사적 사고, 역사 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만한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역사 의식 같은 거 있죠? 역사 의식 같은 거 좀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집단기억과 역사 의식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뭐 대한기억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기출은 안 나왔지만 한번 볼 필요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역사학과 역사교육을 넘어갈까 2장. 자, 거기에 이제 나올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제가 헷갈린 게 이건데 역사학의 쟁점과 역사교육 있죠. 7가지 쟁점들. 예. 그래갖고 이제 역사의 방법과 교훈. 요거는 오답에도 한번 나왔고요. 기출 나올 때. 그 다음에 서양사 관련돼 가지고 그 교훈의 역사 있죠. 뒤에 역교도 나오고 또 관련돼 갖고 요 나오니까 중요하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그 뒤에 이제 역사가의 역사의식 있죠. 아니, 역사 시대 구분 있죠. 요 시대 구분 좀 보세요. 요 부분을. 그래서 이거 한 2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 역사 설명과 인과관계 부분도 한번 보시고, 요 부분에 인가적 설명 있죠? 네,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역사 연구 동향과 역사 교육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쭉 이제 뭐냐면 그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중국이나 그 유럽, 그 이런 것들을 알 필요 없겠죠? 한국 부분만 보면 돼요. 한국의 정통사학이나 뭐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거기에 중국의 그 쭉 있고 역사교육, 근대 역사과 역사교육 부분 3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42페이지에 포스트 모던과 역사과 역사교육 있죠? 요거는 재작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 한동안 안 나왔다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많이 나온다면 이제 나오는 기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박근혜하고 MB 정권 때 포스트 모더니즘 텍스트니 그런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정권이 무너지니까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 예, 반체제적인 것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뒤에 잠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역사이어 역사교육인데, 참 이 장을 읽으면 이웃수 좀 예매하기는 그래요. 왜냐면, 이해의 의미가 어떻고, 이해 방법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연 시험에 나올까? 읽어보시면 알죠? 되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그 건너뛰시면 돼요. 제가 강독할 때는 얘기는 해드릴 텐데, 별로 그렇게 볼만한 책은 볼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뭘 보냐면, 거기 역사적 상상의 개념, 그래서 역사적 상상의 성격이나 상상의 구성의 요소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봐주세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그 다음에 구조적 상상도 보셔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그 상상 중에 저희 보강과 삽입 있죠? 보강과 삽입. 이 부분이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보강과 삽입. 자, 그 다음에 감정일적 이해는 거의 이제 통째로 암기를 해 두셔야 돼. 그 파란 책과 연결돼갖고. 왜냐면 요거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감정일적 개념, 역사적 성격, 역사의 비판, 요번에도 여기에 나온 거 아니에요. 추체험 관련돼서.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장이다.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역사 해석과 판단도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론이고 어쩌고 저쩌고 떠도 되는데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었고 이제 좀 넣었고 그 여기 역사학습의 이해와 의의는 지금 넘어가고 거기 보면 역사 이해를 위한 역사학습 부분 있죠? 예, 그래갖고 활용한 역사 이해나 그다음 추체나 감정이해 통한 역사학습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장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1번에 보면 역사 설명과 개념 부분은 건너뛰고 거기 뒤에 일반적 역사 설명 있죠. 요거는 거의 대부분 다 암기해 두세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 역사 설명은 뭐냐면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할 때 어떤 설명 방식도 있죠. 이건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개념과 용어 설명, 총괄적 설명, 비교적 설명, 유추의 설명, 인가적 설명. 그래서 요번에 비교적 설명과 인가적 설명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있고 일반적 역사 설명하고 그 밑에 과학적 역사 설명. 그럼 차이가 뭐냐? 일반적 역사 설명은 보통 이제 여기 잠깐만. 여기 있네요. 예, 제가 좀 약간 파란 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자, 하여튼 거기 일반적 역사 설명은 우리가 이제 현직교사가 이제 주로 하는 설명 방식이고 과학적 역사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역사 교육학자나 철학자들 있죠? 이 사람들 연구해 갖고 나온 설명 방식이야. 물론 둘이 겹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유추한 설명은 과학적 역사 설명에도 속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4장의 그 4절
인간의 행위 설명 외워두셔야 되니까 항상 중요한 장이죠. 합리적 설명 이론, 사회적 설명 이론. 이번에 합리적 설명 이론 이게 나왔죠.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사고의 성격을 건너뛰고 거기에 보면 이제 역사적 사고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일단 영역 중리 이론은 좀 보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삐아제 인지 이론, 삐아제의 필할렘 모델, 역사의식과 유용과 발달 사이토 이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영역 고유인지 이론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삐아제 필할렘 모델 비판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적 사고, 그러니까 역사 사고의 영역적 특성, 내러티브적 사고 이렇게 있는데 내러티브 사고는 이제 자세히 나온 거는 이제 요 남색책이 아니라 갈색책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심층적으로 보실 분들 갈색책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뭐 갈색책 내용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근데 내러티브 부분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생각 습관의 이제 그 역사 사고 요번에 시험 문제는 출처 확인 여기 나왔죠. 예, 요 부분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넣어서 역사 사고의 구성 요소 해갖고 거기에 4개의 구성 요소가 나오죠. 예, 4개의 구성 요소. 그래갖고 이제 그 연대기 접학력, 역사 탐구적, 역사 상상력, 역사 판단, 하위 구조, 역사 상구의 하위 구조, 하위 범주와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역사의 판단력 부분이에요. 이때는 갈색책 부분에서 이제 나왔는데 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이제 다시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볼게요. 쭉쭉. 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쭉 내용을 보고 그냥 중요한 것은 자세히 좀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약간 설명 거쳐서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할 때 6편과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6편 내용 있죠? 예. 그래서 6편은 이제 형성평가인데 이 형평가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서포트주 사람들에게 이제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요번에 역교론도 좀 더 부족한 걸 더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서포트주 회원들에게 일단 지급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내년에 9.0판한테 다시 편집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작업을 한 5년 동안 제가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망이 쫙 형성되면서 웬만한 문제는 다 걸려들 수 있는 킬존이 형성되겠죠. 막 그래서 기간단 조정을 무장하고 그냥 킬존을 만들어갖고 아무리 교수가 이제 머리 써갖고 나와도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여튼 요런 거에 기반해서 읽다가 제가 6편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제 같이 문제와 함께 한번 익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고조교재 6편은 있고요. 6편은 제가 그 밑에 강의실에 첨부해놨어. 예. 그리고 답안은 이제 그 카페 제보를 통해서 뭐냐면 주문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직접 직강의 한번 오세요. 괜찮아요, 분위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지방에서 못 오겠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오세요. 예. 그 다음에 서울에 가신 분들은 이제 그 2월 24일에 합격자 발표 사례가 있어요. 예. 그거 좀 많이 좀 신청을 해주시고요. 거의 7명 와요, 7명. 아마 합격자 발표 사례 중에 제일 많이 올 것 같아, 여기서. 예. 자, 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와서 등급도 하시고, 예, 인강수 갖고 등급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답안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보죠. 17페이지 역사교육의 개념.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역사교육 개념이 뭔가. 그래서 역사교육은 그 역사학의 내용, 교수학습 방법 이런 걸 종합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그 역사교육 개념 내용이 있죠. 세 번째 단락에 역사학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적 목적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데 관련된 지식과 연구의 책이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내용과 방법이라는데 이 내용과 방법을 통합을 할 때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뭐죠? 유기적 통합이야. 그래서 기계적 통합은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기계적 통합이죠. 근데 유기적 통합은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그 3이 되거나 최근에 이제 인명 게시판에 자주 하는 그 기요미 그래서 이제 앵깅이라고 부르는 이게 될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양쪽의 질적 변화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역사교육의 개념은 그 논쟁을 볼 때 이제 쭉 내용이 이제 그 뭐 내재적인 것이 뭐냐, 외재적인 것이냐
이걸 이제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되고요. 뒤에 넘어가서 자 교과 교육과 역사 교육 요 부분은 교과 교육의 등장 배경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과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뭐 수학과 교육론, 뭐 과학 교육론, 사회 교육론까지 왜 등장했는가? 사범대학교와 관련돼 갖고 이제 역할과 관련돼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각계 지도부에 예전에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1970년대 중반 되면서 뭐 사범대 강화되면서 이른바 사범대학에서 사범체제가 형성됐다. 그래서 교과 교육 과목이라든지 교직 과목, 그 다음에 교과 내용 과목. 그래서 그 세 번째 단락이죠. 그래서 교과 교육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역교론을 얘기하는 거고, 교직 과목은 이제 교육 일반 관련된 내용 있죠. 그 다음에 교과 내용 과목은 뭐냐면 전공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위해서 이제 학문적 체계화가 조금씩 이루어졌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런 거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이런 거 파면 안 돼요. 예, 넘어갈 때는 그냥 넘어가 보면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가 알아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교육학에 대해서 이제 교과 교육학에 대해서 쭉 있고, 그 네 번째 줄만 좀 한번 보세요. 실천적 교육학으로서, 그러니까 교과 교육하면 역교론도 이렇게 속하죠? 역사교육론도 실천적 교육학으로서 교과 지식과 연구 교육 방법이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다. 제가 아까 유기적인 것을 되게 강조했죠. 여기에 이제 키워드고,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교과 영역에 관련된 내용을 기초해서 학생들의 필요한 능력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걸 파악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쭉 넘어가요. 자, 20페이지 보세요. 여기가 이제 중요해. 여기는 심층적으로 봐야 돼. 교수 내용과 역사 교육 왜 중요했어요? 슐만 이론이 여기 나오죠. 슐만 이론. 그러면 이제 슐만 이론부터 이제 자세히 읽어볼게요. 자, 교수 내용 지식의 개념을 창안하는 사람은 미국의 교육학자인 슐만이다. 그는 교사가 잘 가르치기 위해 갖춰질 지적 기반으로 7가지 나눠 제시했는데 내용 지식, 일반 교수법 지식, 그 다음에 교육과정 지식, 교수 내용 지식, 학습자 특성에 대한 지식, 교육이 이루어진 맥락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 가치, 철학적, 역사적 근거에 대한 지식. 자, 이거 외워야 될 거야, 우리가? 외울 필요 없죠? 그 중에 7가지 중에 3가지만 골랐어. 예. 만약 7가지 다 제시했으면 우리 이거 외워야 되는데, 슐만 교수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3가지만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봤던 슐만은 제시한 게 뭐냐? 내용 지식이고, 그 다음에 교수 내용 지식, 그 다음에 교육과정 지식.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내용 지식을 볼게요. 내용 지식이라는 건 교사가 갖춰야 할 지식의 범위와 구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고유한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교과의 사실을 통합하고 조직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학문적인 특성을 대한 이해를 포함한 거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과 원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사나 세계사나 뭐 이런 거 아는 거 있죠. 내용 지식 같은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시간 개념이나 계기나 인과관계 이런 것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역사의 기본 개념과 원리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학문적 특성, 이해.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은 특수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의 잠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 잠정적 성격은 뭐야? 가변성, 다층성, 그 다음에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한 가지 해석이 있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고, 기존의 통설에 또 뒤집어서 새로운 학설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사건들 인과관계, 또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자, 또한 어떤 학문 분야나 교과의 참가 거짓, 타당성과 부당함을 수입되는 일련의 절차 방법을 알고 있는 거. 자, 이걸 이제 뭐냐면, 그 방법론적 지식이라는데, 요때 방법론적 지식의 조이점은 뭐냐면,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다. 뭐와 관련된 거냐? 연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의 본질적인 절차 구조야. 그래서 우리가 뭐 탐구학습이 사회학습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법적 지식,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있죠? 역사가가 뭐 연구할 방법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내용 지식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 개념과 원리를 아는 거야. 두 번째는 뭘까요? 학문적 특성을 아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여기에서는 절차 방식. 그러니까 그 학문적 방법론의 절차죠. 여기 3가지가 있다. 그럼 만약에 내용 지식을 쓰라고 하면 키워드는 요걸 잡고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근데 방법론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야? 이제 그 뒤에 나온 교육과정 지식이죠. 요거는 이제 별표 쳐놓고 이제 보셔야 돼. 하나하나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교육과정 지식 같은 경우에는, 정의는 어떻게 되냐? 아니, 교육과정 지식이 중요한 게 교수 내용 지식이 중요한 거고, 교육과정 지식도 중요하긴 하는데, 예, 공분야 나왔죠? 한 단계 좀 더 중요한 거. 제가 교수 내용 지식 밑에 있는 걸, 근데 보통 교수 내용 지식이 이제 위고 교육과정 지식이 아래인데, 남색책을 좀 거꾸로 되어 있네요. 예. 자, 교육과정 지식도 중요해요. 왜냐면 공군의 기출문제 나왔어. 그래서 암기해 두겠죠. 자, 보통 우리가 7차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정한 단계에서 특정한 주제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일련의 프로그램,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느 시간에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을 배웠는가, 계열성에 입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개념을 알려주고 하죠. 그러면 전에 있는 단계에서 배워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못 배우고 넘어가면 그거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전에 있는 그 학년에 그 배웠다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교사가. 그럴 경우에 필요한 지식이 뭐냐면 교육과정 지식이다. 예. 그래서 이제 교과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습 주제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 외에 학생들이 다른 교과에서 배우게 된 내용과 과정, 전 학년에 배웠거나 다른 학년의 다른 주제들 연관시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지식은 상황과 단계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자원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다른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자, 요것도 이제 줄을 치셔야겠죠? 그래서 아까 같이 1년의 프로그램, 그에 관련된 교육자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 거기에다가 교육과정 자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자원은 이제, 교육과정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걸 대한 전반적 이해를 말하는 거고, 그럼 다른 교과, 뭐 경제학에서 뭘 배우고, 정치학에서 뭘 배우는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포괄된다. 그래서 1년의 프로그램, 뭐 교육과정 이용할 수 있는 지식,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자원에 대한 이해, 그럼 다른 교과의 과정 이해. 요거 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 내용 지식이 상당히 그 다음 나오죠. 자, 이 교수 내용 지식은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는 아까는 아니죠. 예. 지금 얘기해야 되겠네요. 예. 자, 교과 특정적인 내용 지식이야. 그러니까, 교수 내용 지식하면 이제 생각하기에, 이게 교수 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용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죠. 그래서 내용 플러스 방법이지만 어디에 우위에 두는 거냐면 내용에 우위에 둔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과의 특정적인 내용 지식의 구조를 학습자의 고려하여 전달하는 건데, 그 밑에 있는 것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일단 이거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교과목이 교사의 지식으로부터 교육의 내용이 전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내용과 가르치는 방법을 혼합하여 특정한 주제와 문제를 어떻게 조직을 표현하는가, 그것이 또 어떻게 학습자의 다양한 흥미와 능력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은유, 예시, 유추, 보기, 유추, 또 거기에다 이제 비교, 감정이입, 이런 설명 방식들을 하죠. 그래서 요게 뭘 통합을 하냐, 교과에 대한 지식을 통합할 수 있고, 그 다음 학습자의 이해, 일반 교육학적 지식이 통합된 거다. 이게 교수 내용 지식의 산물이다. 그래서 만약에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교수 내용 지식이 통합된 것이 구성 요소가 뭐냐 물어볼 수가 있겠죠.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에 거는 교수 내용 지식 정의가 뭐냐 맨날 나왔던 거니까 이제 식상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뭐하고 답변해? 교과 내용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학습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지식, 일반 교육학적 지식, 이것이 통합된 것이 교수 내용 지식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초임교사와 경력교사 차이점은 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했죠? 이 교수 내용 지식의 구사 여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했죠.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교수 내용 지식에 대한 이제 주의할 점은 뒤에 넘어가서, 자, 이런 교수 내용 지식은 그 이제 유의점은 뭐냐면, 특징은 뭐냐면, 이 교수 내용 중심을 통해서 교과 내용 전문가와 그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을 구별해주는 요소야. 그래서 교과 내용 전문가는 뭐예요? 일종의 역사학자죠. 그리고 이제 시중에 덕후라고 부르는 사람들, 오타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내용 전문가죠. 근데 그 오타쿠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크게 인정받지 못한 게 뭐냐면 대중대에 접근할 수가 없어. 대중대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교과를 잘 가르치는 뭐 설민석이나 최태성 이런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구별해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 내용 지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교과 내용과 이제 교과를 이제 잘 가르치는 교사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교수 내용 지식은 이게 중요한데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해요. 교과의 내용을 뭐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약간 뭐가 결합된 거야? 방법이 결합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념은 뭐냐면 방법을 알면 잘 가르친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거야. 방법 중심으로 비판한 거죠. 자기가 내용을 잘 알아야지만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수 내용 지식을 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용 중심적인 어떤 그 연구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 이런 교수 내용 지식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교수 내용 지식이 교사의 지식의 특수성, 수요성을 강조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뭐 학계의 동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알아보는 그 교수 내용 지식의 어떤 개념, 그 다음에 교수 내용 지식의 구성, 그 다음에 교수 내용 지식이 어떤 위치에 그 내용 지식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그 슐만은 이 교수 내용 지식 같은 걸 왜 강조했냐? 보통 이제 종전에 이제 그 뭐냐면 논의는 항상 내용 중심서라고 방법 중심 대립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용 중심은 내용만 강조하면 잘 가르칠 수 있다. 방법은 뭐야? 방법만 알면 잘 가르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내용을 중심으로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과 방법이 어떤 이분법적 방법이 그 분리가 아니라 그 교수 방법과 내용을 같이 통합을 했어. 그게 의미가 있나? 근데 다만 여기 주의할 것은 교수 방법과 내용을 통합하되 어디가 더 우위죠? 내용이 더 우위야. 예,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그 다음 장 넘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있죠. 그래서 슐만은 교사의 지식에 기반을 가는 논의에 동안 교수 방법이라는 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파악에서 도출된 것이고 방법을 알면 내용을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를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내용과 방법의 이분법적 구도를 갈등을 극복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거기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교과 특정적 교수 지식이라는 말 있죠. 보이시죠? 거기 우리가 이제 예비교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 이해에 대한 역사인식 특성을 인정하고 그 논의에 초점할 수 있는 것도 유의된다. 해서 교수 내용의 지식에 다른 이름을 할 수 있는 뭐 교과 특정적 교수 지식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내용 지식 쭉 쳐놓고 교과 이게 이 다른 이름이 뭐냐 별칭 써봐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가가해갖고 그거 집어넣어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너 교과 특정적 교수 지식의 특징을 물어봐. 내용을 쓰죠. 그럼 교과 특정적 교수 지식이 뭐야? 이게 나올 수, 그럼 틀린 거지. 근데, 이거 내용, 그 교수 내용 지식 하면, 교수 내용 지식의 특징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별칭을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 내용 지식의 다른 이름이 할 수 있는 특정 교과적 교수 지식을 정 교과에 거쳐 보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교과에서 이제 특정한 지식이라도, 방법이라도, 각 교과 학문적 특성에 따라 더 다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교과 특정의 교수 지식, 교수 내용 지식에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제 내용을 알면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감정이입 같은 내용들을 알아야죠. 교과의 특징 같은 것들. 그러면 그에 맞는 뭐가 나오겠어? 역할극,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럼 사회과학에서는 뭘 강조해요? 분석 절차와 합리적인 결정, 이런 것들 의사결정을 강조하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나와요? 시뮬레이션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역할극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교과에서 이게 역할극의 보편적 특징을 다른 가정하에 다른 교과 강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교과 특징적 교수 지식, 그러니까 내용 지식은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산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자, 슐만의 연구를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나와. 와인버그다. 그래서 와인버그가 역사를 깨닫는 의미, 그러니까 역사 인식의 의미와 어떤 이제
그 역사 연구조차 인식성 특징, 학생들이 역사가처럼 이제 생각을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연구를 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D짝에는 좀 행동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하여튼 슐만 이론은 2, 3이 계승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냥.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자, 거기 이제 그 교수 내용 지식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교수 내용 지식이 수업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이며 학습 주제별로 차별화되는 지식의 측면에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도모하는 방법의 연구가 사회나 그 다음에 과학, 수학, 영어 등 여러 교과에 진행되고 있고 이 교수 지식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보는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기본 심화 강의에서는 그냥 교수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그 다음에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만 좀 얘기했는데 요 부분 교수 내용 지식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과 그 학문적 배경, 그 다음 별칭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른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역사교사의 이제 역사교의 특성을 좀 볼게요. 예. 자, 이 해방 후의 역사교의 논의의 특징에서 이제 보면 역사라는 것이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게 첫 번째 단락의 주요 내용이에요. 예, 요거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두 번째 단락이 이제 요번에 나왔던 거죠. 미군정 시기 때 미국에 이제 그 미군정이 딱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그 뭐 교육과정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있는 그 교육과정 가지고 와서 이제 도입된 거 교수 요목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강복 후에 그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 있죠. 자, 강복 후에 우리나라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미 군정의 교육 정책에 따라 역사 교육의 체제와 내용의 면에서 파행을 걷는데 파란의 시작은 사회과의 도입이다. 그때 이제 사회과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회과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도입됐고 그때 명칭이 뭐냐면 그 밑에 1947년에 명칭이 있던 사회생활과요. 예, 사회생활과. 그래서 이 사회생활과 안에 뭐가 붙었죠? 역사, 지리, 공민이 붙은 거야. 각기 다른 과목인데 그냥 사회생활과 이름 같이 붙고 지금도 사회과 그 북소련 사회과의 그 뭐냐면 통합의 어떤 것들 사회과라는 것도 여기에 다 나온 거야.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사회생활과 부분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 이렇게 좀 명칭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뒤에 이제 나온 거 보면 이제 역사교과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역사교과 이제 군사통치 시기 때 뭐 방공이나 근대 이념 통치 합리화 세 번째 단락 있죠? 이걸 이용했다. 그래서 그 역사교과 체제 수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3차 교육과정이 이제 관련된 것들 대표적인 건데 이때 국사과가 독립됐죠. 그리고 또 이제 독복용 교재를 뭘 만들었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 시험과 극복이라는 독복용 교재가 있죠. 요런 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 문민정부 얘기는 그냥 건너뛰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쭉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뒤에 2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24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요. 자, 현재 역사학계와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안에 실질적인 것들은 아직 많은 논쟁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앞부분 좀 봐야 되는데 어떤 논쟁? 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는 역사 과목에서 세계사 내용과 함께 다뤄지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과 분리되었다. 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 중학교 역사죠. 중학교 역사는 이제 원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국사는 이제 원래 있다가 나중에 개정 때 뭐죠? 역사 독립해 나와서 국사하고 한국사하고 세계사가 같이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과가 분리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근데 이때 분리되는 것은 주의할 것은 과목으로 분리된 거지 교과로 분리된 건 아니에요. 교과는 계속 뭐죠? 사회과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여기 이제 건너뛰어버리고 예, 쭉쭉 넘어가고. 역사 교육의 이제 교육의 외적 성격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역사의 식민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역사 교육의 외적 성격이 뭐냐면 좀 외제적인 목적 있죠. 이런 것들 설명해요.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 소속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 뭐의 갈등에서 이런 역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건데, 요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시사적인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쭉쭉 넘어가서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역사 교육의 연구 영역을 좀 볼게요. 예. 자, 역사 연구 교육의 연구 영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목적론, 그다음에 교수 학습론, 그다음에 역사적 사고, 이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역사 교육 연구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목적론부터 볼게요. 목적론. 자, 목적론은 그 역사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역사는 왜 가르치는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이 목적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목적론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교과의 어떤 가치를 정당화시켜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역사교의 목적의 다양성 보죠. 자, 요거부터 이제 좀, 긴밀하게 봐야 돼요. 천천히. 자, 역사교육의 목적의 다양성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정통적으로 이제 역사교육에서 목적이 강조되는 거. 목표와 목적은 먼저 알죠? 목적은 뭐예요? 추상적인 가치죠. 목표는 뭐예요? 구체적인 거죠. 요거 좀 일단 알고 계시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정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역사교육에서 목적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게 뭔가. 이 5가지가 있어. 이 5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교육은 그 자체 내재적 가치가 합니다. 요때 내재적 가치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재적 가치는 이제 학생들 세계관과 역사 인식에만 국한돼서 얘기하지만, 다른 데서는 뭐냐면, 그 역사교육의 내재적 가치가 뭐냐, 그 역사교육의 역사 사고력과 관련돼서 내재적 가치를 얘기하죠.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객관성과 공정성 같은 역사 연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의 또 내재적 가치를 얘기해요. 탐구 방법론과 관련돼 갖고. 그래서 학생들 사고관과 역사 인식도 있고, 그 다음에 객관성 공정성과 관련된 것도 내재적 가치관이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 같은 이제 인간관계 같은 역사 사고력과 관련된 사고관계, 이거 관련 것도 다 내재적 가치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재적 가치 뭐 막연하게 역사 안에 뭐 뭔가 중요하겠지? 그게 아니라 쓰다 보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역사교육 교훈적 성과를 갖고 있다. 이거 역사교육의 목적이 죠. 그래서 인간의 집단적 경험을 활용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 미래 행동에 대해 도움을 준다. 동서의 공통된 생각이고, 자, 이 교훈적 역사관으로서 이것은 그 역사관은 그 관련된 내용 뒤에 부분에 있어요. 예, 녹색책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 관련된 데서 살펴보기도 하고. 자, 역사를 또 배우는 그 목적이 하나가 뭐예요? 상식을 배우는 거죠. 그 교육 상식. 역사를 많이 하면 뭔가 유식해 보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민족 공통체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역사를 배우는 것도 있죠. 그래서 민족의 어떤 동질간 주체성 확립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의식이 함양하기 위해서 배운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2번, 3번, 4번은 뒤에 녹색책에 관련돼서 있어요. 역사교육에 뭐 민족 공동체를 강조할 경우, 교육을 강조할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그 교훈적 역사가 이런 걸 강조할 게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파란 책이나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역사의식의 함량에서 했는데, 뭐, 역사의식은 너무 주관적인 거니까, 뒤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외국학자들의 견해를 좀 보자고요. 외국학자들 역사교육의 목적이 뭐냐. 얘네들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자, 파팅턴이라는 사람이 있어. 파팅톤인데, 제가 발음이 참 어색한데, 파팅톤은 그 당시 그 정통 역사교육 목적을 3가지를 논했어요. 문화유산의 적응성, 도덕교육, 형제의 미래는 이해 증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할 것은 뭐냐면 파팅톤의 견해가 아니라 예전에 내었던 걸 그냥 나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이 3가지 이름이 최근에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거야. 왜 욕을 얻어먹었냐? 자, 첫째는 유산으로서 역사교육은 어떤 있냐? 민족주의에 관련되죠. 배타적인 자민족 출신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도덕교육. 도덕교육은 그 역사교육 현재의 도덕 혹은 정치적 사회적 과거에 있는 도덕적 교훈을 무리하게 이끌어내서 현재의 그 뭐냐면 학생 주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그 어떤 특정한 것들이 그 범죄가 되지 않죠. 설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수박서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범죄가 되지가 않아. 근데 지금 뭐야? 범죄가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는 현재 미래의 이해 증진. 이게 이제 교훈적 역사와 관련되는데, 현재에 대한 이해가 돋는다는 건 이들 위에 얼마만큼 과거 혹은 과거를 돌봐야 할지 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이해를 돋는다고 했는데 어느 과거를 돌봐야 될지, 이거 복구 시점이요. 살펴본 과거가 뭐냐. 이것도 예민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세 가지 나누고 파팅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파팅들가 역사교육 목적을 세 가지 나눴다. 그게 뭐냐? 문화유산의 접근, 그다음 도덕교육, 현재 미래는 이해 증진.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판적 쓰시오.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듣보잡 같은 문제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애호수에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 또 이 사람은 정통적 역사교육 목적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교육과정 이동가들이 또 역사교육을 또 비판 내용도 소개해요. 책에다가.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정리하고 소개해 준 거예요, 여기는. 자, 그래서 역사 수업의 비활동성. 자, 역사 수업의 비활동성은 뭐와 관련된 거죠? 활동 중심 수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요. 활동 중심 수업은 누구의 수업이에요? 학생 중심이잖아. 여긴 뭐야? 비활동성. 교사 중심의 수업이죠. 교사 중심의 수업. 그 다음에 고차원적 사고 기능의 강화심. 그러니까 암기 위주라는 거야. 암기 위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학생의 관심과 흥미로부터 괴리.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학생들 관심이 없다. 근데 이런 문제는 꼭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 관심 있는 게 몇 개가 있겠어요, 그냥. 예. 자, 이때 있고 역사 수업에서 주요 개념과 근본 구조의 결합. 그래서 있고 시간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고 역사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파틴트의 교육과정 이론가들이 이런 이슈에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부분에서 이제 33페이지에 그 파틴터가 역사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외에 그 역사를 가르쳐 이유, 목적이 뭐냐? 파틴터의 견해가 그 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부분은 역사교육과, 정통 역사교육과 역사교육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해 준 거고 그 밑에 이제 그 결론 부분에 이게 있는 거야. 그가 보기에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에 대한 특징적 사고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고 장치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요게 있죠. 요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파팅제가 생각하는 내재적 가치는 학생들의 어떤 역사관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객관적인 어떤 방법론. 이게 뭐라고 했죠? 특징적 사고 방식이야. 그래서 뭐 감정이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관계 개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역사적 사고력을 어디에 보냐면 그러니까 내재적 뭐냐면 사고과정 내재적 가치를 이 사고과정에 두고 역사교육은 뭘 배워야 되는 거야? 사고과정을 배워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이게 파틴더의 견해예요. 그래서 파틴더 견해 쓰면 요거 쓰는 되고 파틴더가 이제 정리한 내용은 또 따로 구분해서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우리나라 교수들이 이제 역사를 왜 배우냐, 왜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식과 또 연결되기 때문인데 이노 전업의 그런데 이런 교수님들은 중요하긴 하는데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런 것들은 외국 교수들을 내다 보니까 학자들이요. 자, 그 다음 쭉쭉 넘어가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니어 하이트 논쟁이죠. 예, 몇 페이지 보시면 34페이지 34페이지 맞나요? 예, 3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자, 역사교육의 목적을 논의하는데 빠질 수 없는 부분은 교육의 일반 목적과 역사교육과의 교과적 목적의 관계다. 그래서 일반적인 목적 같은 경우에는 번곡가지고 이제 통합할 수 있는 교육이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민주시민의 양성. 그래서 민주시민의 양성은 그 교수 용어기부터 해서 7차까지 계속 나오는 거고,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 다 민주시민의 양성이야. 최고 가치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역사교육의 교과적 목적. 그러니까 역사교육 교과적 목적은 역사교과의 교육과적 역사교과 안에 있는 목적이죠. 그 교과에서만 강조하는 목적. 그래서 교육의 일반적 목적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제 니어 하이트 논쟁에서 누굴 의미해요? 하이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이트는 민주심의 양성.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네. 근데 이에 반해서 이런 외제적 가치보다는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니죠.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둘이 니어 하이트가 논쟁이 일어나. 예.
자, 하이트 이제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하이트도 그 학교 교육과 구별된 목적을 가질 수 있어. 왜냐면 교과 자체도 그렇게 가질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교육 목적 전반적인 교육의 일반적 목적이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강조하는 거는 미국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민주시민의 양성이야. 얘네들도. 그래서 학교의 역사는 민주시민의 덕목에 기르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하이트에 따르면 그것은 자립적 인간으로서 자신이 지향한 바를 선택하는 가능성과 조건을 이해하고 사회적 조건을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시민의 양성을 함으로써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니는 이제 이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제시한 거죠. 네가 생각하는 그 역사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내재적 가치가 다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럼 네가 생각하는 내재적 가치가 뭐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생의 어떤 역사 인식이나 이런 가치관 이런 걸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역사의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특징을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쭉 읽어보면요. 자, 니는 역사의 내재적 가치가 있으며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 안 된다. 외재적 가치에. 그래서 외재적인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면, 아까처럼 외재적 가치는 뭐야? 하이트가 말한 민주주의 양성, 시민 양성을 이용하면 역사가 객관성과 이탈성을 훼손할 수 있다. 역사의 어떤 공정성을.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객관성과 이탈성인데, 이탈성? 다른 말인 것 같지만 동호 방법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디터치먼트를 찾아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공평성, 객관성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동일한 말이에요. 예, 그 말을 달리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아마 그 번역하는 과정이 그냥 같이 씌우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또 네가 생각하는 것은 학생이 고유한 어떤 세계관, 가치 이런 거죠. 역사의식. 그런데 네가 이제 뭘 주장했냐면 고유한 번역적 목적을 강조했어. 역사 교육의 번역적 목적. 이게 그 네가 말하는 그 역사 교육의 번역적 목적은 뭐냐면 뒤에 잠깐 이게 왔다 갔다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뒤에 잠깐 보세요. 가치 중립적인 거야. 이 사람이. 체크를 그 35페이지면 가치 중립적 있죠? 이게 번역적 목적. 가치 중립적이란 뭐냐면 국가사회가 그 학생들이 선택한 어떤 역사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참관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학생들이 그걸 선택할 수 도와주는 역할이야. 딱 중립적으로.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든 거야? 이건 하이트가 이걸 비판한 거죠. 자, 여기에 보면 그 학생들이 어떤 걸 선택하는 것 자체가 뭐야?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예를 드는 걸 또 들으셔야겠지만 일단은 강의가 다른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있고 영수위가 있어. 그 영수위가 이제 순위가 찾아가는 A 음식점이야. 중국집이에요. B 중국집은 맨날 찾아가. 영수는. 근데 A 음식점 중국집에서는 뭐만 파냐면 짜장면하고 짬뽕만 팔아요. 얘네들이. 그러면 수기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두 개밖에 없죠. 짜장면과 짬뽕이야. 그 다음에 영수는 비중국집에 가. 비중국집에 가면 탕수육하고 뭘 파냐면 그 잡채밥을 팔아요. 예. 그러면 영수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음식은 탕수육과 잡채밖에 없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기는 뭘 좋아하겠어? 짜장면과 짬뽕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영수는 어떻게 해? 탕수육과 잡채밥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기가 선택하는 음식하고 영수가 선택하는 음식이 개인의 선택이 있어요? 아니겠죠. 사회가 이렇게 구조화되고 사회의 폭에 의해서 그 안에 선택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일베 애들이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그 교과 외에서 이상하게 형성되어 갖고 있는데, 일베나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치즘이나 이런 것들, 인종주의 이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그러면 어떤 학생이 이게 좋다 해갖고 내가 일베 선택하고 인종주의 선택하고 나치즘 선택해요. 그대로 놔둬야 되겠어? 그러니까 국가사회가 가만히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 해서 그냥 놔둬요? 안 된다. 왜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상해 가치가 있어야 되죠. 이게 뭐냐면
민주시민, 민주주의예요. 이해되시겠죠? 민주주의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해 가치를 확보하고 상해 가치의 다양성을 먼저 배제하는 폐쇄적인 가치는 비판받고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것이 모든 걸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전제에서만 인정해 주고 이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상해 자체를 민주주의라는 거야. 그러면 다양성을 확보하면 학생들의 역사관이나 세계관도 더 넓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자유의 선택의 폭을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트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외제적 가치,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민성이 내재적 가치가 대입된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내재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외제적 가치의 개입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시민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니와 하이트의 논쟁이야. 근데 대부분 이제, 쓰신 분들 보면, 니의 의견 쓰고 하이트 의견 썼어. 그거 거의 다 날라갔어요. 그게 니와 하이트의 논쟁은 뭘 가지고 얘기해야 돼, 지금? 그 뒤에 있는 고유와 역사 고유한 번역적 목적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만 답안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요 설명을 듣고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자, 하이트는 네가 주장하는 역사의 고유한 변형적 목적, 즉 학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걸 통한 스스로 변화시킨 것도 따지고 보면 개인에 속한 사회적 가치의 반영이다. 아무리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역사학습을 통해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파시즘을 주입하여 학생을 변화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 스스로가 판단을 중시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는 변형적 목적, 멋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또 시민교육의 일반 목적과 부속되는 학교의 역사교육 목적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가치 중립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확보해야 되고 당연히 뭘 해야 돼? 민주시민 양성을 해야죠. 그래서 뭐냐면 그거는 학생의 선택의 폭은 꼭 사회가 주어진 선택의 폭과 일치하고 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치는 뭐다? 민주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것만 보고 이게 뭘까 했는데 제가 한 2-3시간 만에 이제 여러 가지에서 득돌한 거예요. 깨우침을 얻은 거죠. 예. 여러분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고. 예.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니와 하이트 논쟁을 이제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가치 문제가 이제 역사교육과 설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는데 요거는 그냥 서로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거기 밑에 공교육에서 이제 가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외제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좋아한다. 절충해야 되는 맨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외제적 가치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것도 내재적 가치를 강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가치를 이제 좋아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목적에 논의할 허실 보면 자, 이제 역사교육 목적에 대한 상이한 견해와 더불어 생각을 보는 부분도 목적론 자체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목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목적론은 앞에 온 거는 목적이 뭐냐는데 과연 역사교육 지금 목적론이 필요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역사교육 목적 정해놓고 공부해요? 아니죠. 맨날 학습 목적, 학습 목표 정해놓잖아. 역사의 뭐뭐 목적. 근데 실제 교과 운영은 그게 아닌데. 예를 들어 뭐 역사교육 목적이 뭐 창의력을 양성하고 어쩌고저쩌고 떠도 되는데 실제 뭐예요? 암기를 양성하잖아. 지금도 저 교육 과정에서 맨날 창의력 하지만 여기 이 창의력 조차도 지금 여러분 뭐야? 암기 대상이잖아. 이게 제대로 돼요? 목적 자체가 내용에 의해서 뭐예요? 실제 유명무실화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이제 뭔데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이게 문제점이 있어. 자, 대표적인 사례 첫 번째인데 논의의 현실이 뭐냐? 첫 번째가 이제 문제점이 뭐냐? 역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책을 목적론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야. 목적만 해결하면 모든 게 다 한다. 그래서 가르치는 문제나 뭐 이런 것도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제 내용은 이제 각자 보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고. 자, 두 번째 뭐냐면 역사교육의 목적을 정하는 절차 방식 하향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하향식이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위에서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역사교실 현장에서는 역사교사가 크게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역사교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지금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이 그 관료적인 시스템의 하향식이야. 그냥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래서 일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실제 교육 하향시다 보니까 이제 실제 교육 내용에서 교사 학생 내면화된 것은 개별적인 결과로 그래서 이건 이제 수업 내용이 뭐냐면 그 역사의 고용 목적이 실제 역사 수업과 동떨어지는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 창의력 수업하러 가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시주의 암기력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좀 볼게요.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자, 그 다음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현재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또 문제점이 뭐냐? 탈학문적이고 각 학문적인 통합교과를 만들려는데 맨날 있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다. 근데 요거는 좀 역사교육 자체의 문제점. 요번에 통사나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게 있고 나면 넘어가시면 돼. 요게 줄치고 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다 쓸데가 없는 거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39페이지 보세요. 자, 39페이지에 보면 뭐냐면 이제 교수학습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교수학습론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연구 대상이죠. 그래서 교수학습론에서 인식론 이렇게 있는데 교수학습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반적인 그 교수 이론 모형이에요. 그래서 교수 이론과 수업 모형 있죠?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교수 이론과 수업 이론을 말하고 인식론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 지식의 형성 과정들을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교사와 학생이 사고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역사의 지식 형성 과정을 인식론이야. 그래서 초창기 때는 뭘만 강조해? 교수학습론만 강조했어. 근데 최근의 연구 경향은 인식론. 그러니까 이제 역사 지식의 형성 과정을 주로 이제 강조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좀 역사 교육학자들 불만이 막 묻어 있어. 요즘에 교육학과 역사교육 구별돼야 되는데 그게 구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 역사교육의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그 교수학습 내용보다는 역사교육 인식론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종교의 탐구학습 같은 거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쭉쭉 넘어가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쓸데없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자, 44페이지 넘어가죠. 44페이지. 자, 그 다음에 교과 외적 역사학습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그래서 최근에는 요즘에 이제 예전에 역사 교육을 할 때 텍스트 위주의 역사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TV나 영화, 신문, 같은 미디어 같은 다큐멘터리 역사 교육을 이제 많이 이용을 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들은 요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어디가 많이 나오냐면 그 밑에 녹색책 있죠. 녹색책 교재와 관련된 내용 있죠. 요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것도요. 자, 쭉쭉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자. 역사적 사고 이렇게 볼게요. 자, 세 번째 연구 대상이 역사적 사고, 역사의식 관련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그 뒤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소개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학생의 역사적 사고와 관련되어 갖고 삐아제 피할레 모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삐아제 피할레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연고론이나 영역 중립 이론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 요런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B가 할레 모델이 돼갖고, 그 뒤에 부분에 있어요. 여기에서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삐아제 피할레 모델에 반대하는 이론이 뭐예요? 연고론이죠? 다음 주에 넘어가서. 그래서, 영역 고유 인지론에 대해서 쭉 있어요. 그래서, 영역 고유 인지론은 각 교과의 영역이나 특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식 원리, 사고 논리, 교수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이제 그 논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식 원리에 대한 것들을 주장했다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이건 암기해 주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영역 고유 인지론들이 자들이 주장하는 그 당시 각 교과의 역과 인식 원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장, 공통된 주장이 뭐냐. 그러니까 요거는 역사과뿐만 아니라 사회과, 지리과, 뭐 일사과, 역사과, 수학과, 과학과들 있잖아요. 이들이 각각 영역 고유인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공통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첫째가 뭐냐면 사고는 일직선적인 어떤 단계의 순서대로 일어나 일련의 인지기여 전략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고 과정은 서로 연관돼 있다. 이게 뭐냐면 삐아제의 발달 단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전조작기, 부채조작기, 형식조작기. 이게 사고 연령에 따라서 발전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인지구조 전략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지구조들은 그 안에 복잡한 걸 있어요. 그러니까 전조작기와 구체조작기와 현실조작기가 뭐야? 같이 존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어떤 분이 뛰어난 사람도 실제 다른 분야에서는 전조작기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기나 전략은 영역 고유인지, 그러니까 영역 중립인지도에서는 학습량과 관련이 없다. 영역, 연령 발달장애와 상관하죠. 근데 긴밀하게 관련돼 있죠. 해당 지식의 영역과 긴밀하게 관련됐고, 오히려 이제 그 사고기나 전략을 뛰어나게 구사하려면 해당 지식의 영역을 많이 알아야 돼. 이 말은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역사를 잘한다는 건 아니죠. 역사를 잘하려면 역사 그 자체를 또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그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가 뭐냐면, 동일 발달 단계의 학생이라면, 유사한 과제를 할 거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었고, 이제, 그 중학교 1, 2학년 정도 넘어가면 형식조작기에 속하죠, 역사에. 근데 형식조작기 학생들이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어떤 애는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하는 단계에 있는 애들 있어. 그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수평적 지체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그 삐아제 측에서. 그래서 약간의 이제 뭐냐면, 그 예외적인 형상도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이제 좀 애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역사의식을 볼게요. 역사의식. 예. 자, 역사적 사고란 말과 함께 역사의식도 같이 있는데, 54페이지에요. 그래서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 차이가 뭐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지금 뭐냐면 논란이 많아. 그런 것은 문제가 나오지 않겠죠. 자, 역사적 사고력은 하위 범주가 네 가지가 있어요. 역사의 비판력, 판단력, 탐구력, 문제 해결력. 하위 범주와 관련돼가지고 그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있고요. 물론 이거 하위 범주는 그 뒤에 하위 범주와 개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자, 쭉쭉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그 55페이지 볼게요. 55페이지. 자, 역사의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견해가 사익도의 의식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의식인데 역사의식에 대해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기출에 문제 났던 것이니까. 자, 역사의식의 이제 발달 단계에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때 그 역사의식은 강고의식을 해가지고 고금 상위의식, 변천 발달의식, 인과관계의식, 시대구조의식, 발전의식이에요. 그 중에 이제 상위의식은 인과관계의식과 시대구조의식이고요. 하위의식은 그 변천 발달의식, 그 밑에 것이죠. 그래서 강고의식과 고금 상위의식까지는 전주잡기, 변천 발전과 이런 것은 구체조잡기, 그 다음에 인과관계의식과 시대구조는 뭐, 성식조잡기,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이 너무 정형화 단계화돼 있어. A 단계, 그 앞에 전조작기가 이제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역사의식의 발달 수준이나 영향을 미친 조건이나 가정들 도외시한 거다. 오히려 이게 뭐냐, 그 역사의식의 발달 수준은 이거 외에도 사회적 측면도 있다는 거야. 사회적 역사적 의식도. 예. 그래서 이 사회적 역사의식은 뭐냐, 그게 나온 거야. 그게 밑에 한 편이 사회적 역사의식이야. 그 뒤에는 삐아제 이론을 바탕한 심리적 역사의식이요. 자, 역사의식은 이런 역사에 대한 흥미, 관심, 접근 태도, 방법, 역사인식에 대한 토대, 이걸 바탕으로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역사의 비판의식도 이제 추가한다. 그래서 사회적 역사의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역사의식의 대표적인 사람이 류젠이에요. 류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한번 나올 때가 됐어, 또, 류젠은. 자, 누제는 이 사회적 역사의식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히려 사회적 역사의식은 삐아제 이론을 반대하는 영역 고유인지적 특징이 갖고 있거든요. 자, 영역 고유인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계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실험이라는 개념을 본래 안 좋아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역사적 어떤 의식을 이제 연구할 때 단계가 있고 실험 연구가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했어요? 삐아제가 말한 단계 개념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정하고, 실험 연구는 할렘이 실험 연구를 하죠?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얘네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이제 부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사회적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영역, 그 고유 인지론자에 가까우면서도, 실제 그 사람이 나누는 그 개념들 보면 단계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네 단계 나눴죠? 정통적 유형,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전형적 유형, 비판적 유형, 그 다음 발생적 유형. 그래서 전통적 유형에서 두 번째 단계가 뭐야? 전형적 유형이고, 그 다음 발전하는 단계가 비판적 유형이고, 그 다음 단계가 발생적 유형이에요. 예, 단계는 개념을 제시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거를 단순히 제시만 한 게 아니야. 실험 연구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개념이나 방법론 측면에서 영역 고유인지론자, 아니, 개념이나 단계란 개념이나 방법론 측면에서 누구 의견을 받아들였냐면 영역 중립인지론자, 심리적 역사인식에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영역 고유인지론, 사회적 역사인식이지만 삐아제의 어떤 연구 개념과 방법론은 또 수용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특징한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표적인 예는 루젠인데, 예, 역사의식의 미래를 정명한 동시에 현재를 이야기한 과거에 해석하는 인간 사유작용이자 역사 사회의 특성과 그 다음에 인간 문화의 역사 사고가 수행하는 기능 구조의 통합적 정신을 작용을 의미하는 파악한다. 이런 측면의 특성과 통합적 정신을 파악한다는 건 삐아제의 이론에 반대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삐아제는 보편성을 강조하고 통합적 정신작용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세부적인 목표에 의해서 정신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이슈를 통해서 이 사람을 특히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이 단계라는 개념을 또 받아들여요. 정통적 유형, 전형적 유형, 비판적 유형, 그다음 발생적 유형. 네 단계가 이루어진다. 순서대로.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을 줬던 이론은 또 뭐냐? 콜보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있죠? 여기에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정통적 유형이야. 그러니까 역사인식은 시간에 따른 중요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유지하면서 연대감을 이끌어낸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공적 연설, 공적 기념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형적 유형은 일반 법칙 속의 과거를 통해 현재의 교원하는 보편적 원리를 했고, 세 번째 비판적 유형은 뭐 시간적 단절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나름대로 정체성을 유지했고, 발생적 유형은 이제 시간적 변화가 도덕적 가치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논리인데, 이거 쭉 읽으면 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내용은 어제 입론책인가 구상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약간 시사적인 내용들과 함께 좀, 얘기할게요. 아이고, 좀 보자. 최근에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잖아요. 최순실 게이트의 원조는 최태민으로 좀 올라가는데, 자, 마찬가지 이제 보면, 왜냐면 이제 최순실하고 이제 그 박근혜가 이제 서로 연결된 것이 그 최태민 인연, 예전에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을 펼쳐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그 관련돼 갖고 이제 좀 보면, 자, 그, 예전에 이제 최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씨. 예, 박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씨. 예, 최씨 가문과 박씨 가문이 있는데, 이제, 어떤 무슨 일인지, 그때 이제 최씨가 박씨한테 도움을 받았어. 아니, 최씨가 박씨한테, 도움을 받았죠. 최씨는 이제 그때 박씨의 도움을 받고는 고맙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후손들이, 박씨 후손들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래 놓고는, 이렇게 하면서 각서를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 이제. 한 50년, 60년 지났다고 그래요. 손자 때 이제 와서, 자, 최씨의 손자는 뭐 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박씨의 손자는 강희라고 하죠. 강희가 제 이름이거든요? 네, 이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근데 이제 뭐냐면, 영희가 죄를 졌어요. 영희가 이제 거꾸로. 도망쳐, 경찰에. 그래서 이제 그 강희대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좀 빌어. 그러면 강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제일 낮은 단계 유형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정통적 유형이야. 정통 유형.
자, 정통적 유형이란 뭐냐면 예전에 그 박 씨가 최 씨한테 도움을 받고 최 씨가 박 씨하고 뭐예요? 나중에 최 씨 후손이 어려우면 박 씨가 후손 도와주겠다고 계약서를 딱 서약까지 했잖아. 그러면 조상이 이렇게 서약을 해놨으니까 당연히 이게 정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야 된다. 군말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경우에는 뭐가 돼? 정통적 유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영희를 도와줘요. 근데 강희가 도와주는 해. 근데 이런 이유로 도와준 게 아니야. 왜냐면 영희는 뭐 예전에 최 씨와 박 씨는 예전 일이고 영희가 지금 위험에 처해져 있잖아. 그러면 위험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 원리가 있잖아. 도덕적인 원리, 보편적 원리. 그거에 따라 도와줘요. 이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정형적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과거에 의한 교훈을 활용할 수 있고 예전의 것이 그랬으니까 인류 뭐 역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같이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도와줬단 말이야. 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자, 영희가 구해달라고 막 했어. 강희가. 야, 너 쓸데없는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예전에 그럼 조상들의 문서를 딱 들이냈어요. 야, 이거 찢어버리면서 예전에 이제 나 모르겠다. 단절을 했어. 박근혜가 이제 최순실에 갈 때 단절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거죠. 예. 단절하고 이제 그 경찰에 고발을 한 거야. 그 영희가 감옥에 간 거야. 자, 이건 뭘까, 이거는? 세 번째 유형이죠. 비판적 유형이죠. 그래서 이 비판적 유형은 현재 가치 문제를 함으로써 과거와 단절하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종전의 남성주의의 역사를 비판하면서 페미니즘 역사가 등장하고, 뭐 이성애자 역사가 등장하면서 동성애자 역사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 역사관이고요.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발생적 유형. 자, 발생적 유형의 정의를 보면 변화와 발전 과정 속의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시간적 변화와 도덕적 가치 유형성의 결정이 논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일단은 도와달라고 했어. 근데 강인의 입장을 볼 때는 예전의 그 도덕적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달라. 왜냐, 예전의 가치는 일단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현지에서는 얘는 범죄자야. 그거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현재의 어떤 도덕적 가치나 어떤 법률에 위배되죠. 이 가치가. 그러면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가 좀 대립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조화를 해야 돼. 그래서 강의가 일단은 뭐냐면 현재의 가치 입장에서 도덕 가치에서 얘들 어떻게 해요? 고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에서 잡아. 그 다음에 현재적 가치 입장에서 각서 써놨잖아. 자기 조상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발하지만 얘한테 이제 감옥소에 들어가면 사식도 넣어주고 변호사도 대주고 가끔씩 면회도 가줘. 이게 약 주고 병 주는 그런 것들인데 자, 과거와 현재 가치를 조화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뭐냐? 그 발생적이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정통적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조상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 정통이 그러니까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 유형은 우리가 도와주긴 하지만 정통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약속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당연한 원리, 보편적인 어떤 가치에 도와준 거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 세 번째는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너 죄 졌으니까 그냥 감옥 가라. 단절해버리죠. 그게 비판적 유형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말한 것처럼 과거의 가치와 현재 가치에 갈등하니까 조화를 해서 감옥에 쳐놓고 사식이나 번호를 대주는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를 조화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이거 예문을 그냥 얘기했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한 예문은 아니고요. 그 입론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A 부족과 B 부족이 어떻고 저쩌고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입론책인가 그 관련된 내용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거기 입론책은 더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뭐 거기에 문제점이고 뭐인데 이것까지 볼 필요 없고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기억과 역사 인식을 이제 볼게요. 집단 기억과 역사 의식. 자, 집단 기억과 역사 의식도 역사 인식의 이제 영역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최근에 이제 뭐냐면 그 역사학계 논쟁이 될 거야. 왜냐 기억이라는 것이 항상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왜 객관적이지 않느냐? 언어화되고 이게 위해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 이걸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기억을 뭐라고 해? 집단 기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집단 기억을 누가 만드냐? 대개 보면 국가사회가 만드는 거죠. 왜 국가사회가 만들겠어요?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독재정권 합리화하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된 기억들이 형성돼. 이게 뭐냐면 뒤에 이제 나오는 공적 기억이죠. 반기억이죠, 반기억. 그래서 반기억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가의 연구에 따라서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반기업을 하는 과정 대한기업도 나오고, 그럼 이제 구체적 내용을 좀 볼게요, 이제. 자, 최근 우리 역사학계에서 기억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기억과 역사의식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특히 기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적 집단적인 주장이 대두되면서 기억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견해가 파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 국가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집단 기억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죠. 자, 기억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언어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언어라는 것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불완전하죠. 예. 그래갖고 되게 이 언어라는 것은 그 불완전하고 되게 이 불완전한 언어를 바탕으로 집단 기억이 만들어지면서 의사소통 사용됐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기억이라는 건 불확실하고 상당히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집단 기억은 어떤 역할을 하냐? 집단 기억은 집단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인데 반해서 그 다음에 집단 내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연속적 동일한 의식을 낳는다.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신국 의식 같은 거 있죠. 자신은 신의 나라다. 신의 보호를 받는 나라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 입장할 때는 상당히 배타적이죠. 근데 자기끼리는 뭐예요? 일본 민족의 어떤 의식을 형성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집단 의식을 내세우면 이 변화를 은폐한 정통의 기능을 하고 상황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일본이 전쟁에 패망을 했으면 어떻게 하든 젊은이는 좀 하나 살려가지고 전후에 뭐 이용해야 될 거냐. 국가 발전에. 근데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정신은 뭐야? 이 젊은이들 감히가제로 이렇게 쳐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팩트와 진실을 뭐야? 은폐시키죠. 어떤 객관적 상황들을 은폐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집단의식의 특징은 정치 편의에서 조작이 돼. 항상. 예. 그래갖고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조작이 되죠. 빨갱이 사냥하고 맨날 자빨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이러한 집단 개혁은 또 정체성과 관련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근대 국민 국가 형성과 관련돼요. 자, 근대 국민 국가에서 이제 외국에서 논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민족이라는 의식 있죠.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의식은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누적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선형적으로 국가가 주어진 거야.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이제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럽의 학자들이 앤더슨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상상적 근무망 해가지고 국가라는 거, 민족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체가 있고 언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분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탈리아는 예전에 이탈리아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야. 이탈리아는 개념 국가 개념이 없었고 그냥 이탈리아는 지역의 하나의 명칭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인들은 각기 300개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같은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데 19세기 리서치먼트 계기로 해갖고 이탈리아 통일을 했죠. 그리고 통일된 이탈리아 상이 필요하니까 이탈리안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형성해서 이탈리아 역사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역사에 이탈리아인들이 이미 고대 때부터 있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라는 것이 이런 집단 기억을 통해서 하나의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 교육을 통해서 제도한 역사 교육을 통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교육이라는 것도 실제로 국가가 원하는 집단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적 기억이라고 이제 지칭을 한다. 근데 이런 집단적 공적 기억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역사에 의해서 이제 특정한 부분만 부각시켜서 왜곡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못 보게 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왜곡된 다른 기억, 역사화되지 않는 다른 기억, 반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반기억.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적 기억에 대응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침묵되었던 혹은 강요되거나 왜곡되었던 또 다른 기억, 역사화되지 않는 기억. 이때 역사는 많이 뭐죠? 역사학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이득에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역사적 기억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1987년에 강주 민주화운동 다 보셨죠? 그 영화.
근데 그 전까지는 국가가 강조 민주화운동 어떻게 얘기하냐면 북한에서 지령을 봐서 폭도들이 빨갱이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많은 민중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왜곡된 공적 기억, 국가 기억이죠. 근데 일부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몰래 뭐냐면 예전에 촬영했던 것들 보여주면서 이건 잘못됐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뭐냐면 정황하는 기억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이른바 반기억이야.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많은 논자들은 19세기 때 객관성, 공정성, 가학성을 독립기반하여 설립한 역사학의 기억을 주관적이고 사적이며 임의적으로 차별화시켰다. 이렇게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배터리가 지금 닳아가지고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이제 안 집어넣으면 목소리가 안 나와. 없더라고. 예. 아유.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억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있는데 아까 이제 얘기한 공적 기억 반기억인데 자, 이런 논쟁이 들어와서 역사학이 이제 성립되면서 종전의 이 기억을 이제 그 주관적, 사적, 임의적으로 차별화시켜요. 그리고 역사는 가학이다 라는 입장에서 실증적 입장에서 이제 역사의 기억을 좀 객관화시키려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객관적이며 공정한 것이라 여겼던 역사학은 실제로 이렇게 객관적 공정하다는 역사학에서 실제로 국가 권력과 이데올로기 위해서 이용되었으며 이러한 목적과 의도에 적합하는 기억은 다 역사가 되지 못하고 배제되었다. 그래서 공식화된 기억만이 역사에 인정됐으며 따라서 어떤 기억들은 공인되지 못하고 숨겨져 있으며 이를 배제하고 응립되어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만 응립된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기록된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게 넘어가지 않네. 예. 이처럼 배제되고 응립된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기록된 역사에 대해서 그것이 그 역사로서 자리 잡게 된 과정을 탐색해 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기억에 대해서 나름대로 남기사학을 객관화 시키려고 했죠. 근데 실제로 이런 그 역사에서 말하는 그 기억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국가에 의해서 왜곡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역사화를 시켜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그 새로운 기억을 참된 기억을 발굴해야 된다. 이 주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 역사화한 것은 뭐냐면 여러 사실들을 하나 어떤 특정한 가설이나 이데올로기에서 비판적 수용해서 하나의 또 역사상을 제시하는 그것도 역사학인데 역사학 관련된 내용은 좀 갈색책이 있는 내용인데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자 이렇게 집단기억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역사의식과 집단기억 간의 관계의 구분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일반적 역사의식은 현재의 모든 것에 대한 역사성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의 상대성을 인식한 것이며 정통적 전해 내용 모든 것에 반성적 입장을 갖고 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의 역사의식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집단기억과 대비되는 거예요. 집단기억은 온갖 여러 가지 이제 이데올로기나 어떤 왜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집단기억에 대해서 비판하면 전문적 역사가들은 역사의식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나름대로 객관화된 어떤 반성적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다. 그러면 집단기억과 역사의식은 어떻게 해요? 지금 반대된 개념이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역사의식은 팩트를 바탕으로 했죠. 전문 역사학에 발전된 문화적 도구로서 근대성의 특징은 사고의 특수한 형태인데 비해서 집단기억은 역사의식에 의해 교정되고 비판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역사의식과 집단기억을 대입을 하고 있는데 반대 역사의식과 집단기억을 반드시 대입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집단기억이 집단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 형성하는 동안 그동안 공식 역사에 배제됐던 대안기억을 발굴하는 기능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기억이 그 뭐냐면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예전에 문헌에 적혀 있지 않는 그런 기억까지 발굴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독일이라는 민족 있죠. 원래 독일이라는 민족들은 예전에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냐면 독일이라는 그 독일 민족의 정체성이 그 나폴레옹이 독일을 쳐들었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독일 민족주의 개념이 형성이 된 거야. 근데 이 독일 민족주의 개념이 형성되니까 이제 그 주도의 게 국가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집단 기억을 만들고 독일 민족 이렇다 하면서 막 주입을 하잖아. 이건 좀 부정적인 거죠. 근데 그 독일인들이 집단 기억을 형성하는 이 부정적인 도 있지만 예전에 몰랐던 사실도 알게 돼요. 독일이 어떤 거냐? 일단 독일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원형을 찾다 보니까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독일의 어떤 민속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의 어떤 동화, 독일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 발굴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예전에 있었지만 잘 연구되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죠. 예. 근데 이런 기억들이 지금 앞에 있는 역사 의식 있죠?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이고 분석적, 비판적인, 반성적인 역사 의식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지. 대한기억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억을 이제 대한기억이라고 이제 하는데, 대한기억을 매개해서 집단기억과 역사 의식은 대입된 것이 아니라 뭐죠? 상호 보완적인 거다. 그러니까 집단기억을 꼭 뭐냐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평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집단 기억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발굴하면서 형성된 대한 기억이 있고 이 대한 기억이 또 역사 의식을 반성적인 어떤 것들을 하는데 객관화시키는데 폭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집단 기억이 집단의 정체성, 특히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면서 그동안 공식 역사에 배제됐던 대한 기억을 발굴하는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의식의 개념 속에 집단기억을 포괄하는 모든 종류의 이해 방식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사의식은 집단기억과 대한기억을 다 합쳐서 역사의식을 봐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정리를. 자, 집단기억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외부적 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조작된 게 많죠. 상당히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우도화된 그 집단 기억에 대해서 또 다른 기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반기억이죠. 예, 반기억.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자 역사에서 또 논의가 있었고 그렇지만 이 역사 교육 그 역사학의 그 기억조차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데올로기가 되고 정치적 이용을 해먹잖아요. 그래서 집단 기억을 한 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집단 기억에 또 반대해갖고 뭐가 돼요? 역사 의식 같은 게 등장을 하죠. 예. 그래서 역사 의식은 이 집단 기억을 반성적 입장에서 보게 되고 한 대립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집단 기억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다. 예,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 아까 말했죠? 기억을 발굴해갖고 역사 의식을 이제 반성적 기능이나 폭을 넓히는데 확대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집단 기억, 대한 기억 그 다음에 역사 의식을 포괄해서 하나로 그냥 통째로 그냥 강의 역사 의식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잠깐만, 아이고 이게 내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제가 가면서 문제를 만들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갖고 형성평가 4번 문제 보세요. 네, 4번 형성평가 4번 문제 잠깐 볼까요? 잠깐만. 내가 형성평가를. 죄송한데 제가 형성평가 문제를 가져오려다 깜빡 놓쳐서 그래서 제가 PDF 켜놓고 볼게요. 이게 저장이 안 돼. 예, 형성평가 자 3번 문제 볼게요. 일단 3번 문제 2번 3번 1, 2, 3, 4번 한번 다 풀어볼게요. 일단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예. 4번에 보면, 아이고, 씨. 여기 있네. 자, 다음 밑줄친 기읍과 니은의 내용을 각각 두 줄 이내로 써보시오. 그래갖고 이제 교수 내용 지식의 개념을 창안한 사람은 미국의 교육학자 술만이다. 그래서 그는 교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지적 기반을 7가지 내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이제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내용 지식과 교수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그래서 교육과정 지식과 교수 내용 지식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 지식 특정한 주제나 교류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환된 일련의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는 지식. 그 다음에 교수 내용 지식은 가르치기 위한 내용 주제고 교과의 특징적인 내용 지식을 구조를 학습자를 고려해서 전달 양식 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제가 이거 불려주지만 여러분 써야 돼요. 예.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역사의식의 이제 발전 단계. 뭐죠? 강고의식, 그 다음 고급 상해의식, 그 다음에 변천 발달의식, 인과관계, 시대구조, 발전의식. 외우시면 되고요. 문제점은 역사의식을 정의하는 단계에서 어떤 역사의식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가정들, 사회적인 어떤 변수들, 그리고 그 학생의 변수, 여러 가지를 도외시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는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류제의 역사의식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와 나의 유형의 명칭을 써보고, 가 유형의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써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가는 유형은 역사의식의 시간에 따른 중요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의 기원이 있다고 생각 유지하면서 연대감 예전부터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믿어라 정통적 유형이죠. 예. 그 다음에 나유형은 변화 발전 기능 역사의 의미를 부여한다. 자, 변화 발전 기능 역사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뭐냐면 발생적 유형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통적 그 유형의 대표적인 것이 뭐 기념비적 공적 연설이나 공적 기념비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집단 개혁의 문제점이 뭐냐? 아까 전에 한 것처럼 그 집단 개혁의 문제점은 집단 내 모든 차이를 평준화시켜. 변화를 은폐시키고 정통적 기능을 하게 돼서 모든 사람은 이제 비합리적인 어떤 걸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독재자의 정치적 편화에 의해서 쉽게 그 조작 가능하고. 자, 일단 공헌화는 뭘까? 국가 정책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죠. 공헌화했고, 그다음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뭘 발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대한기억을 발굴하는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역사 연구를 하지 않았던 이 대한기억을 발굴해서 일종의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뭐냐면 공헌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잠깐만요. 이거 51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51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적어놓은 게 뒤에 있어가지고, 예.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몇 번 보냐면,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51번 문제 보자. 51번.